정체 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십시오. 오직 미국 증시 오프닝 라이브 2부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 화요일마다 돌아옵니다. 금호섭의 미스터리 차트.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오늘 미스터리 차트의 주인공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이 종목입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차트입니다. 2005년부터 제가 가져온 차트이고 특히 2020년대 들어서 굉장히 주가의 등락이 반복됐었던 흥망성쇠가 1년 단위로 바뀌었었던 종목입니다. 맞네요. 변동이 컸어요. 주가를 저렇게 키웠다는 거는 저 초반 부분에는 거의 회사가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거의 있었다. 막말로 망하기 직전까지 네.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다시 한번 부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이 미스터리 차트의 주인공 종목이 뭘지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힌트부터 볼까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프로게이머 홍진호 씨 네. 그리고 가수 스윈스 씨의 명곡이죠. 불도저.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빌보드를 흔들고 있는 우리 K-팝의 자존심 블랙핑크.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힌트만 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난이도를 지난주 대비해서 많이 높여왔습니다. 도대체 저 새 이름하고 뉴욕 증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곧바로 주인공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제부터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럼 나오죠. 암드 AMD입니다. 제가 오늘 AMD를 들고 온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어제 AMD의 급등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AMD가 엄청 오르네.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 만에 6순위가 올랐습니다. 현재 25위예요. 그러면 AMD 지금부터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눈을 옮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AMD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AMD가 어떤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AMD는요. 참 감회가 새롭죠. 인텔의 CPU를 카피해서 만드는 클론 칩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텔이 시장에 내놓은 CPU를 분해를 합니다. 네. 그걸 분해하고 역설계를 해요. 그걸 그대로 팔았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 업계의 관행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미국이 원래도 반독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텔의 반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AMD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AMD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986년에 프로세서 라이선스 관련해서 8년에 달하는 소송 분쟁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두 기업이 완전히 갈라섭니다.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반도체 설계를 만드는 기업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게 AMD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넥스젠을 인수한다거나 이런저런 프로세서를 발표하면서 꽤나 시장의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때부터가 오늘 저희가 알아볼 2005년입니다. 딱 20년 전이죠.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요. AMD가 기업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바로 팹리스 기업 ATI를 인수합니다. 54억 달러를 들였어요. 그래픽카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AMD는 CPU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ATI 인수 이후에 AMD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GPU 제품들이 예상보다 좋은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근데 CPU 시장에서는 인수 비용이 워낙 막대다 보니까 이 개발 비용이 안 나왔던 거예요. CPU 쪽에서 인텔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인텔은 코어2 듀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제품이거든요. 코어2 듀오 CPU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고 AMD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러면서 AMD의 주가가요. 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달러까지 내려갑니다. 2달러요? 38달러가 내려간 거네요. 반토막도 아니죠. 반의 반토막까지 갑니다. 생각해보면 저 시기에는 이 GPU를 통해서 AI를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직 없을 때라서 네. 더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등할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못합니다. 암흑기가 이때부터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 힌트였죠. 불도저. 이게 이제 AMD가 2011년에 내놓은 불도저 아키텍처 그리고 불도저 기반의 CPU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대차게 실패합니다.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성능상으로 인텔에게 완벽하게 밀립니다. 발열 문제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주가가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물론요. 이때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콘솔들의 APU라는 걸 공급을 합니다. 이 APU가 CPU와 GPU를 합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되어주면서 숨통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인텔에게는 많이 밀렸죠. 네. 2015년 연간 순손실이 6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주가는 1달러 81센트까지 내려갑니다.
아니, 저래도 안 닫아. 바닥이 있나 싶었는데 지하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요. AMD가 파산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신용도도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사실 파산할 수 있다로 끝난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망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때 영웅이 등장합니다. 2014년 말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AMD의 위대한 영웅 리사수 박사가 CEO로 취임을 하면서 기업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리사수 CEO는요. 취임하면서 기업 내부에 이러한 슬로건을 내놓았대요. 무조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자. 얼마나 걸리더라도 얼마가 들더라도 무조건 품질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젠 아키텍처가 공개가 됩니다. 불도저 아키텍처 망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를 뒤집는 정말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AMD를 지금도 좀 대표하는 가성비가 이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가성비 좋은 CPU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16년에 11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올렸네요. 2달러였는데 11달러면요. 100%. 500억입니다. 아,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2017년 3월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라이젠 CPU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때 CPU 시장에 다시 한번 부활하기 시작하죠. 인텔을 따라잡습니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픽 시리즈, EPYC 시리즈도 출시를 하면서 기업 서버용 CPU 시장에도 진출을 합니다. 이후에 HP,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을 하면서 기업 서버 시장에도 파일을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텔의 CPU 게이트. 이게 뭐냐면요. 인텔이 자사 제품에 치명적인 보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게이트가 터집니다. 인텔은 이때부터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 이전부터 인텔은 사실 평가가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켓 장난이라 그럽니다. 내부의 CPU의 업그레이드는 전혀 하지 않고 바깥의 CU는 소켓만 바꾼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근데 독점하고 있으니까 가격은 엄청 올린다. 일종의 택가리를 한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CPU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AMD에게는 이게 기사회생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제대로 됩니다. 여러모로 운이 좋았네요. 제품 신뢰도도 회복했는데 동시에 경쟁사가 알아서 좀 내려가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2019년 말 AMD의 주가 45달러까지 회복이 됩니다. 와. 2달러였는데 45달러까지 리사수가 불과 2년 만에 회복을 시킵니다. 영웅 맞네요. 영웅입니다. 네. 시가총액 또 500억 달러까지 나옵니다. 대단하죠. 진정한 맞습니다. 기술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제도약을 시킨 게 이 리사수 CEO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재하시죠. 우리 수 누님은. 자, 그리고 2020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팬데믹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AMD에게는 굉장히 호재였어요. 왜냐?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리고 게임 수요 증가로 라이젠, 이 노트북과 PC에 들어가는 라이젠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AI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덕분에 AMD가 사전에 진출해 있었던 서버형 CPU 시장에서도 AMD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에픽 CPU가 판매 급증하기 시작하죠. 2021년에는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AMD가 그 이전부터 TSMC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공급 난에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AMD였습니다. 이때도 좀 해안이 제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AMD의 실적은요 이 2년간 엄청난 성장세를 보입니다. 주가 역시 최고를 향한 랠리를 이어갑니다. 이때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대단하죠. 2달러에서 100달러 주가를 넘기는데 불과 몇 년, 5년도 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AMD의 회복이었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락과 이 상승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2022년에 일단 기술주들이 좋지 못했죠. 이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AMD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매크로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하락기가 또 1년 만에 끝납니다. 또 23년에는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픈 AI가 촉발한 AI 투자 붐이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서버 투자를 확대하면서 CPU와 GPU 수요가 모두 급증을 했고요. 이때부터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독점하고 있는 AI 칩 시장에 AMD도 뛰어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년 6월에 AMD가 MI300 시리즈 AI 전용 칩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엔비디아 H100 칩 대비해서 가성비가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곧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아마존과 같은 주요 AI 기업들이 AMD MI300 시리즈를 시험하고 있거나 채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덕분에 AMD가 AI 시장에서 2등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점이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이때 제 첫 번째 힌트가 나오죠. 홍진호 씨. AI 시장에 2등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시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또 2024년에 또 주가 내려가요. 올라간 지 1년 만에 또 내려갑니다. 왜냐? MI300 시리즈 판매가 개시는 됐어요. 근데 네. 초기 수요가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빅테크들의 도입이 좀 제한적인 규모였기 때문에 매출에 생각보다 반영이 빨리 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AMD의 매출이 반영되는 게 좀 많이 나중인가? 이런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의 판인가? 그러면서 AMD의 주가는 곧바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1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60달러였던 게요. 그런데 또 2025년부터 또 오릅니다. 계속 올라. 실적이 증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MI300 시리즈 출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20억 달러 돌파하고요. 순이익도 10억 달러대 진입하기 성공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좋았어요. 일부 AI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 칩 공급을 AMD로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 AMD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MD의 현재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떨지 보도록 하죠. AMD는 처음부터 1등 기업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인텔의 카피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망했었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어진 CPU 시장 경쟁에서 결국 AMD가 조금씩 파일을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던 아키텍처 그리고 라이젠 개발 그리고 서버용 시장의 미래를 먼저 보듯한 에픽 CPU 출시까지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CPU 시장의 점유율 여전히 인텔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 7대3, 6대4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 그래도 AMD가 여기까지 CPU 시장 점유율을 회복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MD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CPU는 좀 잘 가고 있어요. GPU입니다. 네, 그곳에는 맞습니다. 왕이 있죠. 엔비디아? 젠슨 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왕이 있습니다. 여기를 노려봐야 되는데 더더욱이 쉽지 않아요. 지금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엔비디아가 매우 GPU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점유율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 정확히 20년 전에 AMD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AMD가 인텔을 따라잡아? 인텔은 CPU의 왕이야. 독점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AMD가 따라잡아? 20년 지난 지금 따라잡기 시작했죠. GPU 시장에서도 제가 AMD가 엔비디아를 곧바로 따라잡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그럴 겁니다. 엔비디아 앞으로도 최소한 과점은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GPU 시장에서의 미래 AMD가 얼마나 가져갈지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AMD는요 기술적으로 해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 합니다. 엔비디아는 GPU만 해요. 인텔은 CPU만 해요. 근데 AMD는 CPU와 GPU를 둘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가속기라고 불리는 FPGA도 합니다. 이거 이런 시장 대응이 굉장히 편해지겠는데요. 네, 이건 인텔도 엔비디아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AMD도 물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이 통합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앞서 나가 있는 게 AMD입니다.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시장에 맞춰서 다양한 고객에 맞춰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AMD 특유의 강점이 언제 드러날지 모릅니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엣지 컴퓨팅, 인베디드 컴퓨팅, 자동차, 로보틱스까지 이 특유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로든지 진출할 수 있는 게 이 AMD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지만 않더라도 물론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엔비디아는 쿠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독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GPU가 좋은 게 아닙니다. GPU도 좋지만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AMD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그만큼 나오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쉬움인데 만약 여기에서도 개선이 나온다? 그때부터 AMD의 본격적인
부활도 아니죠. 사실 부활은 이미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 역전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GPT-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저력은 확실하지만 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독점 시장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구조적인 강점이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비해 약하고 AI 투자 모멘텀이 마치 지금처럼 언제 둔화할지 모릅니다. 가격의 변동성 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에게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장기 성장주다라고 우리 GPT 선생님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AMD 여기까지입니다.